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쉬고 싶어서 소파에 누웠는데 막상 누우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번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저물어 버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쉬면서도 불안하고 일하려니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묘한 상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깊이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게으른 것이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경희쌤이랑 함께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 또 하나는 자유롭고 싶은 욕구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안전하려면 통제와 규칙이 필요하고 자유롭려면 그 통제를 벗어나야 하거든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했는데 가장 아래에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꼭대기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욕구들이 순서대로 한 번씩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건 생존과 안전의 욕구예요. 내 몸과 마음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동시에 뭔가를 이루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가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생겨나는 게 바로 그 묘한 불안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이에요. 문제는 이 양면적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인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하기 싫다는 마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심리학적으로 분해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번아웃, 즉 소진 상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의 피로가 아니라 의미의 고갈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을 때, 일이 나한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번아웃이 찾아와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고 사람을 만나기도 귀찮아요.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경희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번아웃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보상 없는 노력의 지속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 뇌는 서서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들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처음엔 노력했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세 번째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상태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상태에 빠지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자동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예요. 뇌가 이미 포기를 학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일하기가 싫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게으른 게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쳐서 방어막을 친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놀자니 불안하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 더 흥미로운 심리예요. 분명히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생산성 강박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생산하고 있느냐? SNS에 올릴 만한 성과가 있느냐? 남들은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만 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이 부분이 강하죠.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 다 앞서가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휴식을 방해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휴식 불안이라고 불러요. 아직 완전히 공식적인 진단 명칭은 아니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목하는 현상이에요. 쉬는 행위 자체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쉬는 동안에도 마음을 긁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체성과 일의 융합이에요. 현대인들, 특히 한국 분들은 자신을 직업이나 역할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교사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엄마다, 나는 가장이다. 일이 곧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실존적 위기가 찾아와요. 쉬는 동안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놀자니 불안한 진짜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해요. 이런 양면적인 마음이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이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이 갈등으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애착 유형이 있어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제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린 시절주 양육자, 주로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평생의 심리적 패턴을 결정한다고 해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쉬어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나는 쉬어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 자체로 괜찮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휴가를 가면 진짜로 쉴 수 있어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달라요. 어릴 때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실수하면 혼났던 사람들,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실망하던 모습을 봐온 사람들은 나는 뭔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는 조건적 자기 가치를 내면화해요. 이런 분들은 쉬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져요. 내가 멈추는 순간 사랑을 잃을 것 같은, 인정을 잃을 것 같은 그 원초적인 공포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쉬면서도 계속 불안하신 분들, 한번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공부 잘하면 착한 거야. 열심히 해야 사람 대접받아. 혹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불안은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가 여전히 그 공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을 위한 적응이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 패턴이 더 이상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자, 이제 환경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의 내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도 이 양면적인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한국 사회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요. 우리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러면서도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이 일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우리 사회가 과정보다 결과를, 존재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줄 세우기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시험 점수, 대학 이름, 직장 연봉, 결혼 나이, 집 크기.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요.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쉬는 동안에도 그 질문이 따라다니니까요. SNS의 등장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을 켜면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쏟아지잖아요. 누군가는 멋진 카페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하고, 그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집단 속에서 생존해왔어요. 집단에서 소외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사회적 비교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위협으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SNS는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을 매 순간 자극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마음 상태가 장기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뇌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생겨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서는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성화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과활성화돼요. 쉽게 말하면 오래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점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어지고 사소한 것에도 더 크게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결단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회피가 시작돼요. 불안하면 일하기 싫고 일을 안 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을 피하려고 뭔가를 하려다가 또 불안해지고 이 순환 고리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더 혹독하게 비판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비판이 다시 우울과 불안을 깊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경희쌤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이제 슬슬 해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어느 한 가지 해결책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면적인 마음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분은 현재의 과부하 때문이고, 어떤 분은 사회적 압박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분석하거나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쉬고 싶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름 붙이기라고 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들어요. 즉, 불안함을 느끼면서 나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의 강도가 조금 낮아진다는 거예요.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그냥 그래,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하도록 훈련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감정은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인정받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두 번째는 의미를 찾는 작업이에요. 앞서 번아웃이 의미의 고갈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사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의미는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다. 내가 만든 밥을 가족이 맛있게 먹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에 누군가가 웃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의미예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의미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이 일이 나에게 주는 가장 작은 의미를 찾아보세요. 어떤 사소한 이유라도 좋아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해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의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피곤해도 참아, 힘들어도 버텨, 나약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몸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몸이 피곤하다고 할 때 진짜로 피곤한 거예요. 몸이 쉬고 싶다고 할 때 진짜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쉬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없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없어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훈련만큼 회복에 공을 들여요. 왜냐하면 회복이 없으면 더 높은 퍼포먼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쉬는 게 내일의 나를 위한 투자예요. 죄책감 없이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몸이 원하는 걸 줘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몸과 다시 친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자비예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성취지향적이에요. 자기 자비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일하기 싫고 놀자니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정신 차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래?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지는 않나요? 자기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비는 진정한 용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래, 나 요즘 많이 힘들었지. 잘 버텨왔어.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 한마디가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시켜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자기자비는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신경과학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5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개인의 심리를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환경이 계속 그 마음을 방해한다면 변화는 어렵거든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디지털 환경이에요. SNS를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자기 전에도 유튜브나 SNS를 보다 잠드시나요?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요. 새로운 정보, 좋아요, 댓글. 이것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도파민은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우리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지루함을 참지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즉 진짜 쉬는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해요. 쉬는데도 불안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도 있어요. 뇌가 자극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그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아요. 그게 뇌에게 진짜 휴식을 주는 거예요. 뇌도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물리적 공간이에요. 집이 일하는 공간이 된 분들, 재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면 뇌가 지금 쉬어도 되는지 일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가능하다면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분리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뇌에게는 큰 신호가 돼요. 6번째는 작은 실행의 힘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불안이 점점 커져요. 그렇다고 갑자기 큰 결심을 하고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위험해요. 대부분 며칠 못 가고 무너지거든요.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건 2분 규칙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2분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분만 운동해보자, 2분만 책을 읽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 대부분 2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제일 어렵거든요. 시작만 하면 뇌가 그 행동을 이어가려는 관성이 생겨요. 그리고 작은 성취가 쌓이면 그게 다시 동기가 돼요. 내가 오늘 이것 하나는 했다는 사실이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켜요.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성취를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성공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경희쌤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도 하나의 작은 성취예요. 진지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그것도 이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7번째는 관계의 힘이에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인간은 혼자서는 회복이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 뇌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회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려줘요. 반대로 고립은 몸과 마음 모두에 해로워요. 외로움의 건강에 대한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상태를 혼자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창피하고 약해 보일까봐, 민폐가 될까봐. 그래서 혼자 사귀다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요. 용기를 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상담사여도 좋아요.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리 상담을 권해드려요. 상담은 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전문적인 도움은 이 갈등의 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씩 마무리해 가려고 해요. 인간은 양면의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이건 결함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쉬고 싶으면서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 안정을 원하면서도 자유를 원하는 그 마음, 이 갈등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그 양면의 마음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쉬고 싶은 나도, 불안한 나도 다 나예요. 둘 다 지우려 하지 말고 둘 다 품어보는 거예요. 쉬는 것도 삶이고 일하는 것도 삶이에요. 불안한 것도 내 삶의 일부이고 여유 있는 것도 내 삶의 일부예요. 어느 한쪽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삶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에요. 경희쌤이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요. 뭔가를 더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만 인정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수십 년간 다른 방향으로 훈련받아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단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해요. 나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괜찮다. 이 말을 오늘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 안에서 싹을 틔울 거예요. 경희쌤은 오늘도 여러분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경희쌤 심리학 구독과 좋아요는 경희쌤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